작은 서점. 꼬마들은 일찌감치 교수 형장에 나왔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켄 폴릿의 대지의 기둥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소설은 12세기 내전 중인 영국에서 대성당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의 투쟁과 야망, 또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평의 집을 고치다가 진짜 인생을 만난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패트릭 허치슨의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네, 롱블랙 인터뷰 기사? 네. 네. 제가 지난 2월 말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짧게 소개가 됐는데요. 네. 여기저기서 잘 봤다고 그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네. 작은 서점 꼭 들어달라고 영업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서 독서를 영업합니다. 네.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고. 네. 다음에는 작은 서점을 좀 영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를 영업합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구한 MD님의. 명저서인데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네.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제 기준에 따르면은 아주 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투한다 생각하고. 네. 네. 자, 우리 구한의 MD님의 독서 영업. 네, 오늘 또 계속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서 3월은 좀 바쁜 시기죠? 네,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예요. 그 신학기라서 참고서, 대학 교재, 자격증처럼 그렇죠. 공부를 위한 책이 많이 판매되고요. 학생이 아닌 일반 독자에게도 이제 올해 초에 세운 계획 이제는 실행하라 이렇게 마케팅하는 마지막 시기거든요. 네네. 올해 초 세운 계획 이제는 실행하라 뭔가 명령어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3월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해 마케팅이 먹히는 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서점에는 새해가 3번 찾아옵니다. 네. 첫 번째는 1월 1일, 두 번째는 음력 1월 1일 설날, 네. 마지막이 새로움의 계절 그렇죠. 3월 초인데요. 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달이 훅 지나가 버렸나요? 그럼 3월부터는 시작하세요. 이런 컨셉트로 추천 기획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책 읽기 다시 시작하자고 기획전을 하나 올리기도 했고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책도 시작하는 계절, 이 봄에 읽기 좋은 책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새해 다짐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목표가 공부하기, 네. 운동하기, 책 읽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재테크도 자주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은 재테크, 돈 관리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버릴수록 부자 되는 미니멀리즘 재테크이고요. 저자는 미니멀리스트 다케루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 유튜버 분입니다. 우리나라 유튜버. 일본의 유튜버고요. 네. 일본의
책이긴 한데 요즘에 그 사회적 이슈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의 책입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라고 하니까 이제 뭐 국내 증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뭐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잖아요. 꽤 됐어요. 지금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증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오늘 책이 또 재테크라 그런지 또 귀가 또 번쩍 쫑긋해지는데요. 네, 근데 그새 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되긴 맞아요. 했는데요. 네네. 그 오르내림이 있긴 하지만 올해 초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그 역대급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서점에서도 그 재테크 책이나 네. 투자법을 다룬 책이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어요. 엄청 팔리죠. 진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경제경영 분야가 화랑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책도 시의적절하게 그 재테크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네. 버릴수록 부자 되는 미니멀리즘 재테크,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쪽집게 같은 조언을 해주는 책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책은 한마디로 네.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네. 정리정돈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마치 엄마가 예전에 너 그 책상 정리 잘해요 공부 잘한다고 막 혼내던 그런 느낌 같아요. 정리정돈이랑 재테크랑 어떤 관련이 있어요? 오늘은 제목처럼 네. 미니멀하게 핵심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요. 네. 이 책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우기입니다. 네. 그 쓸모없는 짐은 다 버리고 주거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모으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비우기를 잘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습관화하면 낭비가 줄고 돈이 모인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3번째가 분리기인데요. 이렇게 아껴서 모은 돈을 적절하게 투자해서 늘리라고 제안합니다. 즉 비우기, 모으기, 분리기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책인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내용은 아주 짧게만 언급해요. 재테크 분야의 책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구성입니다. 그렇네요. 투자의 시작은 집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게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된다. 네. 이유가 뭐예요? 우선 저자는 미니멀리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낭비 없이 간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1인 가구의 집을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깔끔하게 사는 집은 물건 개수가 보통 1,000개였고 네. 약간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사는 집은 2,0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 물건당 그 1만 원을 적용하면 그 두 번째 사람은 벌써 1천만 원을 더 쓴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짐이 너무 많은 집은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필요 없는 물건을 너무 많이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공감이 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짐이 많이 쌓여 있으면요, 정작 뭐가 필요해서 지금 써야 되는데 해도 찾지 못해서 같은 걸 또 사게 되면서 낭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아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분 전혀 없을 거고 토달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말고 돈 낭비하지 않기가 가장 중요한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알지만 대부분 반대로 하게 된다는 거. 참 알면서 네, 실천하기 네. 어려운 건데. 어렵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이 이 책의 57쪽에 나옵니다. 바로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네. 우선 필요한 물건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을 말하고요. 갖고 싶지만 살 필요는 없는 물건으로 저자는 손목시계를 예시로 들기는 하는데 네. 여기 해당하는 물건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겁니다. 각자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거듭 얘기하지만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내가 지금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10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청취자분들도 이 중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나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산이 많다. 제가 여기서 빵 터졌는데 네. 옛날에도 비닐 우산이 3개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있었던 책인데 그게 생각이 나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우산이 많다. 네. 우산이 많은 거는 몇 개 정도인가요? 아무튼 그 좀 신발장을 좀 가득 채운다 정도? 책에서는 가족 구성원당 1개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해당이 됩니다. 우산이 많은 경우. 네. 네. 2, 구매 후 자주 입지 않는 옷이 많다. 3, 식기와 식사를 위한 도구가 많다. 4,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나 조미료가 있다. 5. 펜, 메모장, 가위 등 문구류가 많다. 6. 손톱깎이, 면봉, 비누 등 똑같은 위생용품이 여러 개다. 7. 여분의 소모품을 대량으로 쟁여둔다. 8. 1년 이상 쓰지 않는 화장품이 많다. 9. 편리하다는 도구, 가전제품, 전자기기를 샀지만 전혀 쓰지 않는다. 10. 여행지에서 산 쓸모없는 기념품이 많다. 저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도 없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읽었는데요. 저 세 개만 별로 많은 거 아니죠? 아주 집이 깔끔하시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거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다 닫아놨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원래는 네. 쌓아두고 읽지 않는 책이 많다도 있긴 했는데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라서 이건 빼고 그냥 깔끔하게 10개로 맞춰봤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본인들 이렇게 좀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고 진단을 했다면 실제 물건 구매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왜 쇼핑의 유혹은 참 뿌리치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름신이 오면 이거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실패 없는 미니멀리스트의 쇼핑 원칙 9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책이 내용 특성상 단순한 목록 나열이 약간 많은데요. 약간 중요하기도 하고 네. 재미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는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실패 없는 미니멀리스트의 쇼핑 원칙 하나는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미리 사지 않는다. 네. 네. 그리고 2, 집에 대체용품이 있다면 사지 않는다. 3, 다 쓸 때까지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제 같은 것들이요. 정말 다 쓰거나 거의 다 떨어졌을 때 네. 사라는 뜻입니다. 4, 쇼핑 목록에 없는 것은 사지 않는다. 앞서 1번에서 말한 것처럼 계획적으로 쇼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5, 일시불로 살 수 없으면 사지 않는다. 이건 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는 말 같습니다. 네. 그리고 4가지 더 남았는데요. 6, 관리가 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는다. 저 드라이 클리닝 하는 옷 안 사요. 뭐 그런 유죠. 맞아요. 네네네. 그 저자도 정장이 없고요. 그 모든 옷은 다 그 SPA 브랜드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7, 크고 무겁고 자리를 차지하는 물건은 사지 않는다. 공간도 일단 좁아지고요. 그 이사 갈 때 힘들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자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는 않는데. 운동기구. 네. 저도 딱 그거. 네네. 옷걸이 되는 그 운동기구들. 네. 네. 그리고 8, 물건 하나를 사면 집에 있는 불필요한 하나를 처분한다. 네네. 물건의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9, 사치품은 수납 한도를 정해서 산다. 네. 사치품이 고가의 명품을 말하는 건 아니고 내 마음의 만족을 주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사는 건 좋은데 개수를 정해놓고 너무 많아지지 않게 관리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정말 자세한 조언들을 아끼지 않네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렇게 조목조목 그 행동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 책이에요.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만약에 이제 실천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미 그럼 가지고 있는 좀 그 물건들 짐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리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이 방법도 네. 좀 나오나요? 버리기의 원칙은 나오는데요. 그 쇼핑의 원칙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네. 그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버린다입니다. 그 사계절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맞아요. 네. 저도 최근에 그 살 빠지면 입으려고 계속 방치해뒀던 재킷이 있었는데 살이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과감하게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10년 동안 끌어안고 있었더라고요. 설날 때 입어보지는 못하고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네, 한때 입었던 옷이죠. 네, 그래서 네. 이 기준이 굉장히 재밌는데 참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다른 일본의 정리 전문가로 네. 곤도 마리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 넷플릭스에서도 나오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유행시킨 정리 철학이 바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예요. 만졌을 때 설레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당장 버리라고. 네. 설득력은 있지만 이 설렘이라는 게 감정의 영역이어서 약간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1년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판단하라는 거는 좀 적용하기 쉬운 기준이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엄청 물건을 잘 버리는 스타일인데 그 가족들 구성원들끼리 이제 그래서 좀 갈등이 있어요. 너 이거 좀 몇 년째 안 쓰는 거잖아. 저도 딱 그 기준이 한 2년 3년인데 그분 그 다른 이제 뭐 가족 구성원들은 이게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물건인 줄 알아. 추억이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버리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다툼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나요? 저자는 그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과 네. 관련된 물건이나 네. 뭐 꿈을 이룬 기념으로 마련한 물건처럼 네. 내 마음을 건드리는 추억이 깃든 물건, 네. 소중한 물건은 그런 건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충을 해줍니다. 야, 근데 이 명분을 다 만들어 놓고 물건 버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에 엄청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정리정돈을 잘하자. 비우기와 또 계획적으로 소비하자라는 좀 모으기인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불리기에 대한 내용도 그래도 조금은 있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비우고 모은 뒤에 불릴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책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금전적인 그 부분이라서 네.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저자는 소비를 조절해서 아낀 돈을 저축하고 모은 다음에 오직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한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특정 회사의 주식, 뭐 땡땡전자처럼 이런 개별주가 아니라 네. 시장 전체 혹은 특정 섹터의 상황을 따라가는 상품인데요. 네. 저자 자신은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바꿔 말하면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ETF네요. 네. 그 상장지수 펀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자의 입장일 뿐이다. 네.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어떤 주식과 관련된 재테크 책이 아님을 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네. 투자에 대해 말하는 게 워낙 그렇죠. 조심스러워서요. 네, 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재테크 분야 책이지만 자기관리적인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갖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거는 필요 없다, 저거는 불필요하다 해서 공간을 정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내 주변을 정리해보고 내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보는 경험을 직접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책에서 재테크 책을 다뤄도 되나 살짝 고민하긴 했는데 이 재테크의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 철학에 초점을 맞춘 책이어서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버릴수록 부자 되는 미니멀리즘 재테크 이 책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을까요? 이 책에는 각종 상황과 조건별로 정리해놓은 조언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 두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갑자기 좀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한데 남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또 돈을 많이 쓰게 된대요. 이 남의 눈을 신경 써서 네. 필요 없는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약도 하고 자기관리도 하는 건데 네. 여기에 짓눌려서 네. 당장 지금이 괴로우면 이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효율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에서 감성이랑 심리적 만족감도 굉장히 소중하니까 방금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나에게 특히 삶에 낙이 되는 소비가 있다면은 약간은 좀 느슨하게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3월에 읽어보기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네, 새로운 계절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왜 우리 3월 날씨 좀 따뜻해지면 대청소 한번 하자 뭐 이럴 때가 있는데 목적 없는 대청소 말고 요 책 읽으신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청소다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한번 움직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버릴수록 부자 되는 미니멀리즘 재테크. 오늘 구한의 MD님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김영주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만 하다가 본방송으로 처음 들어요. 작은 서점 코너들 중에서 최민석 작가님의 불타는 문학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항상 흥미롭고 유익하게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파이어. 이 파이어까지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김영주님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이 코너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는 명작 자체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명작의 최민석 작가라는 또 걸출한 어떤 저는 훌륭한 명작에 요소가 그냥 밥숟가락 하나를 얹었을 뿐입니다. 그 떡에 이렇게 맛있는 고명 얻는 거 있잖아요. 그 고명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고명 빠지면 맛이 없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네. 부족하잖아요. 청취자 김미숙님께서도요. 원정 아나운서 최민석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도 불타는 문학 최애 코너입니다 하셨어요. 오, 거의 뭐 저희 작은 서점에 김시스터즈께서 네. 김영준님, 김미숙님 네네. 네. 좋은 감상평을 보내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대지의 기둥이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이 재미있는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마침내 다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번역본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권인데 다 합치면 한 1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거 다 읽으셨어요? 얼마나 걸린 거죠 지금? 2달 걸렸죠. 다른 일 하면서 틈틈이 읽었는데 근데 이걸 또 작심하고 읽으면 빨리 읽는 분들은 뭐 한 열흘 만에도 읽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라서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요? 이런 거 좀 휴가 때 저번에 휴가 갔을 때 이거 읽으라고 좀 슬쩍 추천 좀 더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또 남의 삶에 끼어들어서 강권하는 타입이 못 돼서. 이게 특히 긴 소설은 스타트를 하느냐 마느냐 그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읽을 만하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휴가 가실 때 말씀하시면 제가 아주 긴 리스트를 롱 리스트를 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2,600만 부가 팔린 월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야 이거 좀 드라마인가요? 뭐 이렇게 영화로 또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리들리 스콧 감독 있죠. 유명한 감독이죠. 영국 출신의. 리들리 스콧 감독이 드라마로 제작을 했고 심지어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게임까지 게임도 나왔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총 39개 언어로 번역 출판이 됐고요. 그 이 소설 자체만 2,600만 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팔렸고 이 소설을 쓴 작가 이제 켄 폴릿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뭐 문학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읽는 분들 중에서 켄 폴릿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좀 새롭게 알게 된 작가인데. 이게 보면 그 판매도와 그 유명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장르 소설을 쓰는 작가들인데 순문학은 많이 안 팔려도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이 돼요.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뭐 강연에서도 다루고 인용해서 글도 쓰고 그래서 순문학은 판매도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는 경향은 있는데 장르 소설은 아무래도 독서 자체의 즐거움, 즉 오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 그 작가의 이름이 좀 안 알려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켄 폴릿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그 판매고에 비해서 명성이 한국에서는
그만큼 많이 알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알리려고 네. 골라왔습니다. 장르 소설을 쓰는 작가다. 좀 작가 소개부터 그러면 조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네. 역사 소설과 스릴러 소설의 대가인 켄 폴릿은 1949년 참고로 저희 아버지보다 2년 뒤.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신. 네. 최원정 아나운서의 어머니와 동갑인 네. 같은 해인 1949년. 그러나 한국이 아닌 그 웨일스죠. 웨일스. 영연방이라고 하죠. 네. 웨일스의 카디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원래는 철학을 전공하고 고향에 있는 신문사인 사우스 웨일스 에코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정보를 켄 폴릿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깨알같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철학을 전공하면서 네. 우등 졸업을 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등 졸업했다고. 네, with an honors degree in philosophy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유머가 있네요. 그렇죠. 좀 귀여운 면이 있죠. 그러게요. 거기다 귀엽네요. 또 깨알같이 써놓았어요. 그래서 모교에서 네. 펠로우 이건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명예연구원 정도 되는데 네. 이 펠로우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깨알같이 또 공개를 해놨고요. 아무튼 고향인 카디프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런던으로 옮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꽤 컸던 대중지인 런던 이브닝 뉴스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네. 그 기자 생활이 좀 자기 취향에 잘 안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에베레스트 북스라는 네. 출판사로 직장을 옮기는데 이게 켄 폴릿의 인생을 바꿉니다. 책을 만들면서 결국 책을 쓸 생각을 한 거군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켄 폴릿이 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켄 폴릿이 출판사에서 원고를 읽으면서 어떤 책이 팔리는지 끊임없이 분석을 그렇죠. 했다고 해요. 그랬겠네요. 네. 네네. 제가 이제 불편한 편의점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김호연 작가를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김호연 작가도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자신이 옛날에 출판사에 근무할 때 팔리는 책들을 분석했고 네. 작법서를 수없이 읽으면서 어떤 책이 사랑받는지 공부를 했다고요. 네. 같은 그 과정을 켄 폴릿도 네. 거친 거죠. 물론 더 일찍. 그래서 훗날에 켄 폴릿은 회상하기를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스토리를 이끌 줄 아는 작가. 근데 그렇게 이제 소설을 써서 데뷔가 성공적이었어요? 시작부터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밤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혼자서 몰래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마침내 데뷔를 했는데 초기작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여러 편 썼는데 거의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1억 6천만 독자를 가진 작가라면 이부 시작부터 막 뭔가 뻥뻥 터졌어야 되는 숫자 아닌가요? 이 정도면? 조금 늦게 발동이 걸렸는데 언젠가 하면 때는 제가 태어난 이듬해인 1978년 네. 참고로 우리 PD가 태어난 해입니다. 78년 말띠세요? 네. 저는 뱀띠인데. 아예 너무 깊게 들어간 거. 그럴게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음력 76년이라 양력으로 보면 77년이고. 아무튼. TMI. 네. 네. TMI였고요. 아무튼 우리 담당 PD의 출생을 축하한다는 듯이 그 때가 됐다는 네. 듯이 네. 스파이 스릴러 아이 오브 더 니들 바늘구멍이라는 네.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 작품으로 바늘구멍. 대성공을 거둡니다. 바늘구멍 뭐 좀 들어봤던 제목인 옛날 영화로 나왔어요. 그런가요? 어떤 작품이죠? 도널드 서덜랜드 있죠. 키퍼 서덜랜드의 아빠. 도널드 서덜랜드가 이제 주연을 했던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 바늘구멍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스파이 이야기인데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영화 같은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켄 폴릿은 추리 범죄 소설상 분야에선 가장 권위 있는 에드가상, 네. 에드가상에서 최우수 장편상을 수상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마침내 전업 작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바늘구멍이 스릴러 소설이듯이 켄 폴릿은 한동안 서스펜스 스릴러 소설로 사랑을 받게 되죠. 스릴러 소설을 쓰는 작가. 근데 오늘의 우리 대제기둥은 역사 소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언제 좀 또 역사 소설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 켄 폴릿의 마니아적인 취미 때문입니다. 네. 또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 켄 폴릿이 이제 글 많이 쓰다가 좀 지쳤어요. 네. 그래서 성당 방문하는 거를 취미이자 힐링
행위로서 그러니까 이제 성당을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주말마다. 신자는 아니 카톨릭 신자면서 네, 주말마다 그냥 성당 가면 그 성당이 주는 분위기가 좋아서 영국 전역의 성당을 지역별로 다 방문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냥 아예 중세 때 성당 짓는 이야기를 소설로 한번 써볼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스릴러 작가가 갑자기 성당에 빠져서 성당 짓는 이야기를 쓰겠다. 이분 좀 엉뚱한 분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주변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출판사들이 네. 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다 말렸다고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이 켄 폴리시 쓰려고 한 스토리가 결국은 중세의 건축 이야기인데 네. 게다가 전작과 달리 뭐 액션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들은 안 팔릴 것 같다면서 네, 하나같이 난색을 표한 거죠. 뭔가 이렇게 스릴러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분이 잘하는 게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의 작품 대지의 기둥은 그런 주변에서 난색을 표한 거와 상관없이 그래도 성공을 거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켄 폴리스는 일단 자신을 믿고 네. 중세 영국 시골에서 성당 짓는 이야기를 묵묵히 썼고요. 네. 그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네. 이 작품이 자신의 대표작이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얼핏 성당 짓는 이야기, 성당의 어떤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그렇게 사랑받을 소재인가? 좀 이렇게 좀 지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뭔가 있어요. 그것도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네. 작가가 그냥 겸손하게 성당 짓는 이야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지의 기둥은 그냥 교회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곁들여져 있냐면 일단 12세기 영국 왕실의 왕위 계승 문제 그리고 대주교부터 시골 수도원장까지 내려오는 그 교회 내에서의 권력 다툼 네.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인물의 정체성 고민 그 영지를 차지하기 위한 지방 귀족들 간의 이권 다툼 네. 그리고 심지어 삼각관계도 아닌 사각관계의 애정 네. 그야말로 뭐 성당 하나를 짓기 위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네네. 이 킹스브리지라는 시골에서부터 런던 심지어 스페인과 파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펼쳐지는 대서사입니다. 대서사. 역사와 스릴과 뭔가 이렇게 엄청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할 것 같은 스케일이 큰 작품이네요. 네. 그래서 켄 폴리스는 자료 조사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요. 조사만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했다고 해요. 와, 네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네. 뭐 중세 건축뿐만 아니라 수도원 생활, 뭐 옛날의 봉건 정치, 네. 그리고 교회 권력 등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일부 독자들은 네. 이게 소설인데도 읽으면 네. 역사 공부가 된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교회와 관련된 또 역사를 쫙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 지식의 소유자라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켄 폴리스의 대지의 기둥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줄거리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 이제 듣네요. 네, 이 소설은 펼치자마자 토지대장에서 대헌장에 이르기까지라는 오스틴 레인푼의 중세사를 다룬 역사서의 한 부분이 인용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네네. 1120년 11월 25일 밤 잉글랜드로 항해 중이던 화이트십이 바플레를 연안에서 침몰해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원 사망했다. 이 난파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은 상당수 유명 인사들이 승선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왕세자 말고도 왕가의 서자 2사람, 백작과 남작 몇 명, 그리고 대부분의 왕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이제 헨리 왕에게는 확실한 후계자가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헨리 왕의 서거 이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었고 한동안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다. 작가가 자기 입으로 이제 성당 짓는 이야기라고 해놓고선 이렇게 막 거대한 역사적 사실과 이거 연관 짓는다는 걸 이렇게 천명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2세기 영국은 무정부 상태가 됐고 이 왕위 계승 문제가 소설의 주서사인 성당 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죠. 동시에
그 무심한 듯 소개했던 한 문장. 네.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원 사망했다. 네. 이것도 이 소설의 서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아,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소설에 나와요? 이 소설,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픽션, 즉 팩션인데 그래서 이 화이트십 난파 사건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주인공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등장을 해요. 네. 아무튼 이 소설은 이렇게 거대 서사의 분위기를 풍기면서 서문의 첫 페이지를 펼치게 만듭니다. 아직 서문도 시작 안 한 거예요? 네. 네. 앞서 읽은 거는 이제 서문 앞에 있는 인용문, 일종의 제사인 거죠. 자, 이제 이 소설의 서문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네. 꼬마들은 일찌감치 교수 형장에 나왔다. 제가 아까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읽었잖아요. 네.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문장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 무정부 시대가 된 이때에 첫 장에서 교수형을 당한 인물은 붉은 머리의 한 남자입니다. 그가 교수형을 당할 때 기사, 신부, 그리고 사제 한 명이 옵니다. 요 세 사람이 이후에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기사, 신부, 사제 한 명. 네. 그리고 이 붉은 남자의 교수형이 마치 저 기사, 신부, 그리고 사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집행된다고 주장하듯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세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붓죠. 모두가 이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의아해하겠네요. 네. 이 여인은 이제 20살 정도 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네. 앳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 교수형 당하는 남자의 아이인가요? 그것까지 일단 소설에서는 밝히지는 않지만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이 집시처럼 보이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기사와 신부 그리고 사제한테 저주를 퍼부으면서 준비해온 닭의 목을 잘라서 그 피를 바닥에 흩뿌리죠. 뭔가 이게 중세 유럽의 저주하는 방식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은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첫 문장에 소개된 그 일찌감치 교수형장에 나온 아이들, 이 아이들도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네.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그 교수형을 당한 붉은 머리 남자의 시체가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체 아래에는 머리도 없는데 네.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수평아리가 피로 얼룩진 눈 위로 불규칙한 원을 그리면서 네. 맴돌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머릿속에 영상이 확 지금 펼쳐지는데 엄청 강력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회화적이죠. 네네네. 네. 아무튼 이 날이 마침 눈 내리는 날이어서 바닥에 흩뿌려진 피와 함께 독자의 머릿속에 그 교수형을 당하는 그 교수형 때 네네네. 주변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죠. 네, 막 피 비린내가 막 지금 막 스튜디오에서 진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마침내 첫 장입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1장입니다. 1장에는 한 가난한 남자와 그의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는 집을 짓는 건축가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네. 이름은 톰 빌더입니다. 서양식 이름들이 다 그 직업에 또 유리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는 톰 빌더니까 건축장이 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무튼 톰 빌더는 집은 설계는 잘했지만 자신의 인생은 잘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지만 산후조리원은커녕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있습니다. 중세 산후조리원이 있었을까요?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네. 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때는 바야흐로 중세 암흑기입니다. 네.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쫄쫄 굶고 있는 상황에 톰은 실직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만삭의 아내와 함께 떠돌고 있었는데 네. 그만 불행이 닥치고 말죠. 어떤 불행일까요? 아내가 진통을 느껴서 네네. 숲속에서 가까스로 출산을 했는데 숲속에서요? 그만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떡해요? 아기는 어떻게 됐고요? 아기는 예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톰은 침울합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가 없는데 톰은 일자리도 없고 이미 자신한테는 어린 딸과 아들이 있으니 이 새로 생긴 이 아기, 이 아들을 키워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설마? 아빠가? 그렇습니다. 톰은 아내를 묻고 네. 아내의 무덤을 만들어준 후에 그 무덤 위에 아기를 놓습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우는 딸과 아들을 보채고 가던 길을 가자고 하죠. 그냥 아이를 이렇게 죽은 아내와 함께
저 세상을 보내겠다는 의도인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네. 안다는 듯이 우리의 작가 켄 폴릿은 톰이 금세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죠. 그렇죠. 돌아가야죠. 네. 아버지인데요. 네. 이런 한국 독자의 목소리까지 들었다는 듯이 톰은 재빨리 아기를 놓았던 그 자리, 그 네.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가보니까 맙소사. 아유, 저 약간 상상했어요. 아기가 없어졌죠. 그쵸? 그렇습니다. 네네네. 역시 훌륭한 독자이십니다. 네. 분명 아내의 무덤 위에 아기를 뒀는데 그 네. 자리에는 아침 이슬에 젖은 흙만 있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걸어서 갈 수도 없는데 아기는 어딘가로 가고 없습니다. 짐승, 아니면 사람이 누가 구해준 건가요? 뭐 짐승이면 굉장히 불행하겠죠. 네. 아기를 데려간 존재는 누구냐? 네. 바로 인근 수도원으로 가고 있던 신부였습니다. 이 신부는 아기를 발견하고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죠. 마침 형이 근무하는 킹스브리지 수도원으로 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킹스브리지 수도원장인 형 필립에게 아기를 맡겼죠. 이제 이름이 딱 나온 거 보니까 이 필립이란 인물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군요. 네. 필립은 이 시골 수도원장이자 훗날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즉 대성당을 짓는 일을 추진하는 신부가 됩니다. 네. 아무튼 필립은 아기를 보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죠. 무슨 과거? 사실 필립과 그의 동생은 전쟁 때 침략군들한테 부모가 학살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아가 된 이들을 수도원에서 거둬줬죠. 이들은 수도원에서 먹고 자면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컸기 때문에 네. 그 사랑을 이 아기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톰이 버린 아기는 다행히 이 필립이 키우게 되는 거군요. 네, 비록 톰이 아기가 사라졌다면서 걱정을 하지만 네. 이 아기는 이렇게 신부들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네. 한편 이제 소설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등장인가 보죠? 네, 그들은 바로 숲속에서 운둔하면서 사는 여인 엘렌과 그녀의 아들인 잭입니다. 네. 이 엘렌이라는 여성은 비밀에 휩싸인 인물입니다. 마을에는 마녀라고 소문이 나 있고 그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수도원의 나이 많은 신부들은 겁에 질립니다. 왜 겁에 질려요? 그걸 소설 초반에는 말해주지 않아요. 마녀라서? 그냥 마녀라면서 멀리하는데 네. 이건 뭐 중세사를 잘 모르는 21세기 한국 독자가 봐도 그냥 마녀 사냥하는 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죠. 네. 또 나이 많고 권력도 있는 신부들과 이 앨런 사이에는 뭔가 작가가 공개하지 않은 어떤 비밀이 있는 건 분명한 거죠. 네. 네.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잭. 네. 잭은 붉은 머리를 가진 소년으로 비범한 재능과 반항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붉은 머리 아까 전에 그 교수형을 당한 남자가 붉은 머리였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일단 그 남자와 잭은 연관이 있다는 뉘앙스를 소설은 어느 정도 풍기죠. 네. 혹시 그 아까 전에 그 미모의 20살 여인 뱃속의 아이를 그게 혹시 엘렌인가요? 아닌가? 굉장히 훌륭한 추정입니다. 네. 네. 그 관계는 이제 소설을 좀 더 읽어봐야 명확히 밝혀집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는 작가가 설계해 놓은 이야기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켄 폴릿이 성당 짓는 이야기를 써놓은 만큼 이야기도 대성당 설계도처럼 아주 꼼꼼하게 설계를 해놓았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분명히 톰을 소개했고 엘렌을 소개했으니까 이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내를 잃은 톰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떠돌다가 숲속에서 남편이 없는 앨런을 만나게 됩니다. 네. 둘이 이제 연인 사이로 그렇죠. 발전을 하는 거고요. 톰은 한국의 명곡. 제 친구의 친구인 하림의 친구의 친구예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 애를 들었다는 듯이 앨런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죠. 그러면 두 가족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네. 이제 톰은 앨런과 합치고 둘은 킹스브리지 수도원으로 갑니다. 네. 그곳에 가면 건축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요. 거기 톰 아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운명이. 그래서 톰은 자신의 아들을 보고 감격해졌죠. 그리고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확실하게 결정을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수도원에서 일자리를 얻어야겠다고요. 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의 이런 간절한 의지와는 다르게 수도원장인 필립은 미안하게도 그냥 수도원 재정이 악화돼서 톰한테 일자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이런 광경을
그 앨런의 아들인 그 똑똑한 잭. 네. 붉은 머리의 잭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잭이 뭔가를 하려는 거군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잭은 꿍꿍이를 꾸미죠. 꿍꿍이를요. 네. 어린 잭은 생각을 합니다. 네. 엄마가 톰 아저씨를 사랑하고 톰 아저씨는 일을 구해야만 나와 엄마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수도원에는 고쳐야 할 건물이 없다. 고쳐야 할 건물이 없다. 그러면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 수도원 어딘가를 좀 흠집을 내서 수리를 하게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잭은 네. 영악한데 거기다가 대범하기까지 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좀 흠집을 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는 시간에 그 성당으로 몰래 잠입을 해서 네. 성당 지붕에 불을 지릅니다. 방화를 한다고요? 네. 너무 이게 일이 커지는데 이러면? 그렇죠. 그런데 잭도 생각을 못한 게 있습니다. 네. 잭은 그냥 지붕 수리 정도면 톰 아저씨가 한동안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불길이 너무 거세진 거예요. 어머. 누가 또 다치고 뭐 그런가 보죠? 다행히 이제 네. 신부들을 비롯해서 성당에 잠깐 기거하는 사람들은 네. 자는 곳은 장소가 달라요. 네. 예. 그래서 뭐 다치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 성당 지붕에 붙은 불길이 너무 거세져서 성당은 기둥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홀라당 타버립니다. 이렇게 홀라당 태울 생각은 없었던 건데, 아니, 지금 이거는 잭의 뭐 명백한 방화인데 어떻게 이게 들켜요? 처벌을 받나요? 유일하게 눈치챈 인물이 있긴 해요. 네. 그게 누구냐면 이제 톰한테 어린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마사라는 딸인데, 그러니까 이제 잭한테는 의붓 여동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의붓 여동생인 마사를 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히 마사는 잭을 좋아해서 모른 척하면서 평생 비밀로 간직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킹스브리지 수도원을 다시 이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는 주인공이 많은데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킹스브리지 수도원장인 필립은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성당을 다시 짓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하필 이럴 때에 톰이 자기 수도원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예. 전혀 의심을 안 하는군요. 네, 이렇게 어려울 때 건축가를 수도원에 보내주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성당을 다시 지으라고 알려주신 분명한 신호라고 여긴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재정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성당을 지으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필립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주교를 만나러 갑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 내의 권력 다툼과 심지어 왕권 다툼에까지 필립은 휘말리게 되죠. 네. 나아가서 필립이 있는 그 킹스브리지의 백작이 네. 전투에서 성을 뺏기면서 이 지역에 백작이 바뀌는 일까지 생깁니다. 단순히 어떤 성당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의 그 영향을 지금 받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그 톰의 아기 이름이 조나단이거든요. 네. 조나단은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무럭무럭 자라나고요. 네. 그 잭은 톰한테 건축을 배우면서 또 건축가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신 거는 이제 톰이 조나단의 아빠라는 거를 신부들에게 말하지 않은 거군요. 네. 일단 자신이 가난했고 네. 또 신부들이 더 잘 키워줄 것 같아서 비밀로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톰과 앨런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잭 역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은 왕위 계승, 네. 백작자리 그리고 대주교 자리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함께 성당 건축의 운명이 매번 네. 흔들리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목적인 성당 짓기가 매우 복잡한 이 배경들과 얽히면서 서서가 좀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네. 그래도 그게 재미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매력이 네. 이율 배반성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작가가 성당 건축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소설은 장인 정신과 예술가 정신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당 건축에 필요한 재정 확보는 매번 교회를 둘러싼 권력 다툼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네. 이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서사가 하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충돌하면서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는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서 가장 세속적인 암투가 펼쳐집니다. 네네. 이런 이율 배반성이 16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소설을 완독하게 하는 힘입니다. 네. 또 다른 매력이라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켄 폴릿이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베스트셀러 소설들의 비결을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제대로 반영된 작품이 스릴러 바늘구멍이었고 오늘의 작품인 돼지의 기둥은 역사 소설이지만 사실상 이 바늘구멍에 들어간 스릴러 소설로서의 위기 장치가 매 챕터마다 심어져 있습니다. 즉 켄 폴릿이 연구한 베스트셀러의 비결은 끊이지 않는 위기의 등장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인 필립과 톰, 잭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할 여성 영웅인 그 몰락한 백작의 딸인 네네. 엘리에너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들은 매번 위기를 극복하면서 독자한테 쉴 새 없는 긴장과 쾌감을 선사하죠. 네. 그래서 읽다 보면 정말 구조가 눈에 보이면서도 매 챕터를 감탄하면서 읽게 됩니다. 감탄하면서 심지어.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인물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늘 이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거지 네네. 하는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그 결론을 마무리를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도전.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은 곡을 또 한번 딱 네. 연결시켜 주셔야죠. 네. 켄 폴릿은 작가이지만 또 밴드를 하는 베이스 연주자이기도 하거든요. 다재다능하군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랑 클럽에서 밴드 공연을 해요. 근데 굉장히 우리 최민석 작가님과 좀 결이 비슷한 작가인데요. 아무튼 네, 또 민망해한다. 저도 베이스를 치고 밴드를 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인터뷰 영상을 좀 호감을 느껴서 찾아보니까 네. 역시 영국인답게 더 비틀스를 좋아하고 더 비틀스의 베이스 주자인 폴 맥카트니를 여러 번 언급을 하더라고요. 베이스 라인이 진짜 좋은 비틀스의 곡이자 대중소설을 쓰는 켄 폴릿을 위한 곡입니다. 네. 더 비틀스의 페이퍼백 라이터. 네.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던 켄 폴릿의 소설 돼지의 기둥 무려 2,600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덕분에 또 이렇게 줄거리까지 또 어떤 책에 대한 평까지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의 추천곡까지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도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